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를 타개하고자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급진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위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전 국민적 소비 쿠폰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코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을 발행한 가까운 나라로는 대만과 일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화로 1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며 그로 인해 일시적인 소비 증가와 약간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한 데다 지속 가능성 또한 실증해내지 못했기에 대만과 일본의 소비 쿠폰 정책은 정책 실험 이상의 의미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경기 부양 수당은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별히 수립된 정책은 아니며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수당은 여타 국가들의 단발적인 소비 쿠폰 정책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하나 재정적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커서 한화로 50경원에 이르는 미국 국가 채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시행한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성 정책들은 결과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단기적인 내수 진작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며 선순환에 의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해내지 못해 국가 부채 상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본다면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성 정책들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사회 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비판이 많습니다.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사회 여러 곳에서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조가 넘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들이 이러한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크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덥습니다. 그죠? 뭐 주초에는 이제 막 역대급 기록도 나왔었는데, 네네. 뭐 경기도 광명이 40.4도 최고 기온, 그리고 뭐 파주가 40.1도, 서울도 이제 그 동부 쪽, 서울도 서쪽인가 일부 지역에 39점 몇 도씩 가는 데 있었어요. 네네네. 뭐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요 근래 한 10년 통틀어 10년, 15년 그 사이 여름 중에 올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 열섬 효과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말 들어가지고서는 약간 조금 시원해지긴 했어요. 이제 그 열대야가 좀 완화되면서 약간 이제 시원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또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더워진다 그러고 뭐 비 소식은 뭐 명확한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주말 정도에 잠깐 좀 다음 주 주말 예, 비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비가 조금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예. 하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맛비에 비교할 수는 없겠는데 뭐 근데 워낙 지금 최근에 어이없이 사라져버린 장마 뒤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단비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제 가뭄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지난주까지 또 한참 또 그 날렸던 러브버그. 네네. 얘네들도 이제 그냥 그 역시나 예정된 대로 수명이 다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사라졌어요. 보면은 지금 그 많이 그 화제가 됐던 계양산 정상 같은 경우는 깨끗해졌어. 다시 네네네.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네네.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애들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이면 점점 더 여름에 그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고약한 인간 같은 경우에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 가는데 러브를 한 30마리 정도 잡아다가 부산에다 풀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지방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른다면서 당해봐야지 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다양한 미친 사람이 많군요. 이거 거의 그 저기 인간 그 인류애가 말살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식이면은 올겨울이 좀 빡세게 추워주면은 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내년 되면 올해보다 더 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네네. 많이 번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면 또 개체수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년 여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게 네. 참 이 러브버그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네. 다양한 네. 그 곤충 관련 아니면 동물 관련 네. 유튜버들이 예. 이 러브버그를 누군가는 먹겠지 하고 먹여보려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네. 네, 물에 사는 미꾸라지 같은 애들 주면은 먹긴 한데 그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걔네들도 뱉잖아. 다 참새, 네. 뭐 거미, 네. 사마귀, 잠자리 다양한. 그나마 먹는 게 잠자리 유충인가? 걔가 좀 먹었고. 예, 근데 이제 물에 있으니까 러브버그랑 마주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물에 떨어지면 이미 러브버그는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물에 있는 애들이 잡아먹은 거 의미가 없는데 뭐 새나 일반적인 곤충들은 안 먹습니다. 네. 사마귀도 뱉어버리잖아. 이렇게 그나마 이제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되면은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버리면은 뭐 잡아먹지 않는다고 해도 뭐 잡아다가 죽이기만 해줘도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이제 학습 효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먹지도 않을 거 굳이 죽이지도 그렇죠. 않을 거란 말이죠. 에너지 낭비인데 못하는 거였어. 그래서 현재까지 뭐 뚜렷한 천적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알이나 유충 상태일 때 그때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밖에는 기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충이 되고 나면은 네. 사실상의 이제 자연적인 방법은 통하지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최대한 뭐 약을 안 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잘 하기를 바라는데 이놈의 지금 정부가 못 믿어가지고 관계 당국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인공 강우 뭐 이런 걸 네. 할까? 그러니까 여름에 비라도 적절하게 와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이게 기상 이변이랑 겹쳐가지고 많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네. 자 이제 어제 어제 아주 이 정부가 아주 그 SNS상에서 주접을 떨었어요. 무슨 뭐 저기 그 김민석이랑 이재명이랑 정말 두 사람은 영혼의 단짝이다. 그 이제 이재명은 그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짓을 지금 대통령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총리를 대상으로. 네. 예. 총리는 좋다고 이제 호응해줬고. 거기다 이제 외교부도 밑에 또 들러붙었어 나중에는. 네. 그 장단 맞춰줘야지 어떻게 지금 그 행정부 원투 탑이 지금 그러고 티키타카 하는데 그 관할 부처인 외교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네네. 이게 뭐 공식 계정도 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 야 그거를 참 진짜 그거 보고 또 이제 개딸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효능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뭐 느끼겠죠. 막 신나겠죠. 뻐르고 차겠죠. 예. 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봤는가 그거에 이입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또 개딸들이 그런 게 또 아주 또 이해 못 되는 바는 아니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뭐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채널이 있었죠. 네. 대통령 청와대 채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KTV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좀 국정 홍보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보자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의 날 행사 때, 네네. 그 정우성이랑 여배우 누구였지? 정우성이랑 여배우 하나 나와서 이렇게 그 저기 경찰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로상 같은 거 받는 그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대통령한테. 네네.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거 보고 되게 좋아했었다고. 많이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했었다고. 한때 그러니까 문재인 그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국가 공식 행사만 매우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 막 그 이제 참석하려고 그러고 자리 선점하네 많이 막 그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경찰의 행사를 그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심각한 프로파간다예요. 연예인 불러다가 국가 행사에서 어떻게 그 좀 과장된 연출을 통해 가지고 네네.
어떤 뭐 그 위상을 띄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거 나쁘게 보면 프로파간다예요 그거. 탁현민 작품이죠. 네. 네, 이번에 그 김호중 네. 콘서트 연출도 탁현민이 맡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시야가 좁아져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다시 이게 돌아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개딸들이 그 SNS에서 총리랑 대통령이 티키타카 하는 거 보고 막 현혹감 느끼고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네네네. 이해는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실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잘 안 보이는 것들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이 정부가 그런 SNS를 통해서 국정을 홍보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게 뭐 정치를 투명하게 하는 거랑 상관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투명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는 네. 그 홍보만을 그런 SNS라는 수단으로 잘 안 했을 뿐이지 그 정도 활동은 모든 정부에서 다 했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올린 내용은 뭐 에이펙 챙겨달라. 에이펙 뭐 중요한 행사일 텐데 이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는 게 얼마나 속이 뻔히 보이는 짓입니까? 사실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화로 할 얘기잖아. 그리고 국무회의 때랑 뭐 그렇죠. 그때 이미 다 된 거지. 그렇죠. 근데 괜히 SNS에 대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뭘 달려가? KTX 타고 가겠지. 뭘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유치해서 진짜 아유. 네, 뭐 하여튼 뭐 에이펙 잘 치러야죠. 근데 에이펙 잘 치르기 전에 이거 그 관세 이거를 그러니까요. 잘 치를 수 있을까? 네. 지금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잖아요. 8월 네. 1일이었나 시한이? 네네. 그리고 또 뭐 이 대통령이 그 뭐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했다면서요. 그 어제 이제 뭐 어제 낮엔가 이제 그 지금 대통령실 SNS 계정 새로 팠거든요. 네네네. X에 거기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SNS에도 글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글이 올랐어요.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 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계시면 인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 살리는 한 끼 이런 타이틀로 어제 이제 7월 1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요 가게 어딘지 안 밝히려고 그랬다가 제가 이제 가게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가게 불매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 가게 가지 말자는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이 가게를 다녀갔잖아. 네. 그럼 개딸들한테 성지가 될 거 아니야, 이가. 그러겠죠? 네네. 근데 이제 모르고 여기 괜히 갔다가 개딸들이랑 마주치면 좋을 거 없잖아. 피곤해질 일이 기분만 생기죠. 상할 수도 있잖아. 종로통에 있는 식당을 가면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도 고깃집인데 나름 네네. 가면 이제 나름 그 고기 한번 먹으러 가겠다고 갔는데 갔다가 괜히 개딸들 버글버글한테 가면은 그 죄서 온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겪지 말자. 그런 이제 예방 차원으로 이 가게 불면 이 가게 개딸 가게는 가지 맙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게가 네. 뭐 가게 사장님이 굳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지자라고는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취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가게 상황을 밝히는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가면은 개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게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호위병들이 잔뜩 있을 수 있다. 이거 네, 조심하자. 네. 서울 세종 종로구 세문안로에 있는 흥남부드라는 식당입니다. 고깃집이고 그래서 어제 이 대통령이 여기서 먹은 거는 오겹살이랑 그거였다고 해요. 소맥이었다고 해요. 네네. 이거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도 중계가 됐는데 여기 좀 이걸 제가 좀 그 스크린샷만 좀 봤는데 보다 보니까 좀 이거 뭐지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게가 어떠냐면 그 동그란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고깃집인데 가운데 이제 숯불 들어가는 구멍 뻥 뚫려 있는. 네네. 그래도 그 철판 알루미늄 양철로 만든 그 동그란 테이블들 그렇게 네네. 그 동그란 테이블로 놓인 식당인데 이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테이블이 2개가 붙어 있었거든. 네. 그래서 한 테이블당 한 4명 정도씩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웃기는 게 이 대통령이랑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3명은 다 여자예요. 젊은 여성들이고 그리고 이제 옆 테이블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랑 바로 옆에 앉게 되는 포지션에
앉아 있는 분도 젊은 여성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다 옷 색깔이 다 흰색 자켓을 입고 있는 거야.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그 두 가지 어떤 조건이 다 들어맞아 버리니까 이건 뭔가 좀 의도된 거 아닌가? 배석 자체가. 그러니까 연출은 연출일 텐데. 네. 왜 흰색 옷 입은 젊은 여성들을 다 대통령 옆에 배치시켰냐? 흰색 옷은 저희는 항상 그걸 떠올리게 되죠. 그 지금 이제 이 대통령 따라서 네. 대통령실 들어간 네. 그분이 예. 아니 뭐 이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흰색 옷이 잘 맞는다. 뭐 이제 무속의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흰색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을 근처에 배치시킨 게 어떤 살마기용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저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제쳐놓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좀 뭔가 의도한 게 있는 배석 같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강하게. 그리고 좀 모양새가 저는 좀 많이 안 좋게 느껴져요. 굳이 젊은 여성들을. 네네네. 젊은 여성들만 배치시킨 것도 야 이거 뭐냐 싶은데 공교롭게도 다 흰색 자켓들을 입고 있더라 이거야. 이러버리면 많이 이상하잖아.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아무튼 거기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소맥 말아먹고 한 게 라이브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SNS 네. 티키타카랑 요거랑 이제 어제 다 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벤트들을 그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비판적인 것까지는 관두더라도 이걸 굳이 또 막 포장지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통 정치 이런 걸로 많이 포장을 해주더라고. 네네네. 그러면서 뭐 대민 접촉 뭐 스킨십을 잘하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어제 그 식당에 갔던 분들이 그냥 오가다가 그 식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야 100%. 그러겠죠. 네네. 이 경호실에서 뭐 이 이벤트를 언제 뭐 일정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고르고 골라가지고 불렀을 거 아니야. 뭐 그 선거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저기 뭐 러시아에서 자기 주기로 오늘 만에 그랬던 양반이 그 저기 식당에서 방탄조끼도 안 입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고기 먹을 수 있냐고. 자, 그래서 뭐 좀 그랬습니다. 저는 시절이 참 지금 별로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시절이 아닌데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일들이 굉장히 좀 위중할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 나와서 삼겹살에 뭐 오겹살에 그 소맥 말아 먹었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대통령이 네. 그 광주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충남 어디였더라? 거기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잖아요. 또 했죠, 네. 이게 그러니까는 연출이 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 게 네네. 특히 그 충남 쪽 네.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이렇게 네네. 한마디 이 네. 대통령한테 하려고 막 손을 들어가면서 네.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연출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다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네. 이 대통령이 막 중간에 말 끊고 그렇죠. 뭐 알았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 뭐 메모 남겨놓으면 내가 잘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커트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잘라요 보면은 항상. 네. 커트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되게 웃기는 대목이 그거였어요. 뭐 제가 이렇게 오면 막 사람들이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뭐 큰 아젠다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하고 토론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야. 미친.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는 네가 국무회의에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시민들 입에서 들을 거면 뭐 타운홀 미팅 뭐하러 하나? 할 필요가 없지. 타운홀 미팅은 그 나름의 취지가 다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현안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 그렇죠. 청취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뭐 국정에 반영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런 국가 사업에 대한 제안을 일반 시민을 통해서 듣겠다라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어떻게 뭐 행정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한다는 거는. 네. 그러면서 막 뭐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개인적인 일만 들고 와서 마치 이 토론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어쨌든 근데 그 부분에서 야 이건 연출은 이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아니면 뭔가 좀 급조된 거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근데 그럴 거면은 이게 글쎄 타운홀 미팅이 굳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됐어요.
그 충청 지역분들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 거기서 좀 그 이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네네. 아씨 내가 잘못 뽑았나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아니 어쨌든 하셨으면 이제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막 잘하는 흉내를 엄청 내려고 계속 하긴 할 건데 네네. 그게 효과를 정말 잘 거둘 수 있을까? 그건 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건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실력이죠. 네. 중요하죠. 예. 근데 과연 행정가로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줬었나? 아니 뭐 일단 이제 뭐 한 달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 열흘 지자체장 지나니까. 이력이 기니까 예, 예. 그 시절 동안에 정말 행정가로서 제대로 한 게 있나 그걸 한번 되짚어봐야죠. 그리고 또 무슨 행사였지? 그 이것도 충남 타운홀 미팅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보통 이제 광역지자체장도 부르는데 네네. 그때는 안 불렀다고 해요. 그 행사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해수부 부산 보내는 것 때문에 네네. 네 거기에 이제 반대 목소리가 그 광역지자체장 뭐 시장이나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안 불렀다. 뭐 세종시장 좀 되지 않을까? 세종시장이랑 뭐 충남도지사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 불렀대. 아유 진짜. 아유. 그러니까는 광주에서 할 때는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 불렀잖아요. 이렇게. 강기정은 아주 그 충견이잖아. 네, 충견이죠. 네. 근데 거기서는 안 불렀다는 거 보니까는 네. 참 그것도 엄청 웃기더라고요. 예. 쪼장킹이야 쪼장킹. 그게 이 대통령 혼자만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게 아니죠. 이제 그렇죠. 그 둘러싸고 있는 네. 아니면 또 그분 그 학력과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붙여져 있는 네. 총무비서관인가? 네. 하여튼 그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인해장막. 네. 예. 그다음에 심기경호 네.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더 심할 겁니다 아마. 네. 앞으로 보여지는 지금 한 달 있다가도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네네. 지금 이제 정권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뭐 이어서 요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7월 10일 이제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이게 이제 뭐 기사 제목이 이래요.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하며 브라질 관세 10에서 50% 상향 조정.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기본 관세 10% 브라질에 네네. 거기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50%까지 관세를 올렸어요 트럼프가. 네. 브라질에 대해서. 세게 그래서 이제 올렸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명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명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이제 직접 트럼프가 보낸 서한인데 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보면은 그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내란 혐의로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게 있거든요. 판결까지 나왔나요? 예. 저 판결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거든.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망신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걸 국제적 망신이라 그래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이건 만연 사장이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브라질 정부가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검열 명령을 수백 건이나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 그 SNS니까 뭐 트윗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겠죠. 네네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그 검열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 침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현 대통령 룰라잖아요. 네.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내란 음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혐의가 지금 내란 음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장 범죄 조직 연루, 국가 자산 및 유적지 위협 같은 좀 위중한 범죄들입니다. 이게 네. 지금 혐의 붙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소장을 보면은 이게 이 보우소나루가 이제 연임을 못 하고 룰라한테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그 군대와 협력해가지고 이제 삼권, 그러니까 입법행정 사법권을 장악할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언론들도 점령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룰라를 비롯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주요 정치인들을 암살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네. 녹색과 노란색 단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군부 측에서 올라온 계획인데 이거를 보우소나루가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 네네.
이제 이런 혐의입니다. 주요 혐의가. 그래서 이제 이 선거 끝나서 보수나루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상태고. 네. 이 와중에 이제 이 보수나루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그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켜왔어요. 2023년 1월 8일부터. 그리고 이제 SNS상에서도 선거 부정을 계속 제기를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브라질 또 이제 연방 대법원 측에서 나와가지고 이 SNS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부정선거 업무는 퍼뜨리는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SNS 플랫폼 업체에다가 이제 제재를 가한 거예요. 이런 내용의 그런 다 게시글 지워버려라, 네. 삭제해라. 네. 예. 이 좀 많이 정말 기시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요. 아까 계엄을 했었어야지. 계엄을 했었어야지. 뭐 거의 뭐 계엄이나 쿠데타나 여기서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계엄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주체인 거고 쿠데타라 그러면 이제 군부가 주체가 되는 거긴 하겠지만. 네네. 어떤가 대통령 용인하에 벌어지는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음모한 게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보소나루 어게인이네. 네. 보어게인.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보소나루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모로 이게 많이 진짜 어그립되는 게 이 보소나루도 어떤 우파 쪽에 그렇죠. 그런 포퓰리스트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선거에서 지고 나가지고 선거에서 졌는데 이 사람을 밟고 다시 올라온 게 룰라란 말이야 또. 그렇죠. 룰라 대통령은 약간 그 좌파의 상징이잖아. 네, 좌파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많이 좀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오버랩되는 면이 있다. 네.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트럼프가 굳이 이거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좀 그렇죠. 관세를 50%까지 때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 관련 서한에 굳이 이 내용을 왜 네. 집어넣냐. 사실상 이건 그 정치 간섭이잖아. 그렇죠.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마찬가지인데. 내정 간섭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게 뭐 트럼프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힘 제일 센 놈이 또 트럼프인 건 맞잖아. 이거 또 부정할 수가 없잖아. 네, 하필.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안 했죠. 네, 아직까지는 안 했죠. 네, 이런 식으로는 안 했죠. 네. 걱정은 되기는 했는데 게다가 괜히 또 이거 보고 또 뻐렁칠 그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은 네. 야 뭔가 이 트집거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윤호개인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힘을 실어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결국 뭐 그 복권된다고 칩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런 결과까지 간다고 해도 보수는 못 살아나요. 그걸로는. 그렇죠. 더 짓밟힙니다. 더 짓밟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반미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윤호개인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지금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최대한 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힘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국힘 정신 차리는 게 뭐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리멸렬하잖아.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물론 의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걸 제껴냈더라도 의석이 모자라도 여론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론전도 못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빌빌대고 있잖아. 눈치나 보고. 조선일보한테 쿠살이나 먹고. 네. 그래서 윤호개인 분들을 윤호개인 분들도 나름 나라 생각하신 거라는 건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되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결코 뭐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되는 거는 그거 팔아먹는 유튜버들 장사질에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세력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네. 지지자들도 좀 정신을 그렇죠. 차려야 하죠. 그리고 네.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그나마 희망이 있거든요. 그 지지자들만 정신 차려도 그러면 이제 국힘 배치들한테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이제 호통이라도 치면은 정신 차리거나 또 물갈이가 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나마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이 한두 분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요즘은 좀 또 조용들 하시죠. 네. 예전에 대선 기간에는 한두 분씩은 찾아오셨었는데 그렇죠. 뭐 잘들 계시길 바라고. 날 더운데. 네. 자, 이제 이어서 뭐 이제 이 정권이 여러모로 정치 효능감을 많이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오랫동안 어떤 상징적인 뭐 별명 중에 하나가 사이다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 이제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좀 넘었는데, 과연 사이다가 맞느냐?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이다적인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깔려고 까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거 이제 그냥 그 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개딸분들, 네, 개딸분들은 이거 좀 경고해야 될 내용 같거든요. 개딸분들 일반적인 그동안의 스탠스라면은.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제 어제죠. 7월 11일 날 노사공, 그러니까 이게 노사정에서 노사공으로 바뀌었더라, 용어가. 공이 왜 공일까? 뭐 공적 그거니까. 네네. 공공기관 뭐 그런 거겠지. 노사공 합의로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초만 해도 뭐 11일 날쯤에 결정 날 거다 근데 어제 결정이 났어. 1320원. 이게 당초에 노동계에서는 11,500원으로 시작했던 거 그랬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조금씩 깎고 그렇게 된 건데. 네네네. 이게 이제 올해 대비해서는 2.9%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사공, 과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제 이렇게 된 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에 8번째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노사정 합의 잘 안 돼가지고 뭐 파행으로 끝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측과 사측이 합의점을 못 찾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정부 측에서 한쪽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네. 결정하는 그게 제일 이제 많이 보인 사례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노측과 사측이 좀 합의가 됐나 보네요. 어떻게 된지는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의를 보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1,320원이 됐고 이게 2.9% 인상인데 문제가 뭐냐? 이게 정권 초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다들 힘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어느 정권이든 항상 그랬어요. 보면은 김영삼 정부 때 7.96%. 네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때는 IMF였기 때문에 좀 이제 예외로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2.7%였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다시 10.3%. 이명박 정부 때도 6.1%. 박근혜 정부 때 7.2%.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세게 올라가긴 했죠. 이건 좀 문제였죠. 사실 이게 후유증이 좀 크긴 했어요. 네네. 아무튼 이제 문재인 정부 첫해 이제 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어요. 네네. 윤석열 정부 때도 첫 해에 5% 인상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거야. 그죠? IMF 때 김대중 정부 제외하면 제일 낮은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네네. 개딸분들 좀 빡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런 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근데 니네가 바라는 사이다는 아닌데. 뭐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합의로 됐다는 것도 괜찮고 2.9% 정도면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싶습니다. 요즘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성장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내년 예측치가 1%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거 고려하면은 이것도 2.9%도 낮은 인상률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딸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인 건 사실이고. 네네. 그렇게 보면 당신들은 대체 정치 효능감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그런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로 달려가면 뭐 최저임금 2.9% 오르는데 민생회복 지원금. 그래서 참 효능감 찾으시는 거 좋은데 효능감 좀 찾으려면은 좀 잘 보고 잘 판단을 해서 찾으라고. 뭐 근데 어쨌든 뭐 일부러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걸로 더 시끄러워지는 거 굳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난 좀 개딸들이 좀 빡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 큰 건 아무래도 찾아올 거거든요. 네. 네. 자, 뭐
이 풀기는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래서. 네네. 자, 다음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요.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007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리인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배송 박스에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송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안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고 있으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월 썸머 이벤트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웰컴 썸머 이벤트.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지만 80만 원 이상 이제 새 PC 구매 시에 헤드셋이랑 마우스 장패드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5분 한정이기 때문에 뭐 끝났을 수도 있고 뭐 지난주 15대 파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많은 성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에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찰옥수수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네. 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확 후에 당일 발송, 우체국 택배로 이제 당일 발송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문하시면 그 이길 날 바로 들어가는 걸로 웬만하면은. 네네. 엄청 달달하고 네.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박스 30개, 택배비 포함해서 29,5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또 광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옥수수는 좀 양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있나 그래도. 네네네. 네. 그래서 찰옥수수 많이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일 수확 옥수수입니다. 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달달하긴 하겠다. 당일 그럼요. 수확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당도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 옥수수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서 이제 보관하면 좀 오래 간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꼭다리 부분 그냥 생으로 먹어도 달달하거든. 찰옥수수.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네. 이미 많이들 이미 주문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 광고한 세계 업체. 네. 이 업체들도 다 말하자면 이재명 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없이 말했던 어떤 지역 상권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네.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 아니지 이번에 이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네. 그게 발행이 됐을 때 이 업체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또 이제 통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통판으로 한다고 해서 골목 상권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 아닌 게 아니잖아. 네네. 그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소비 쿠폰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협소한 정책인가. 다시 한번 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광고를 통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불편한 부분이 많죠. 무조건 뭐 시장으로 가거나 어떤 오프라인 위주로만 가능하다만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지역 있어요. 상품권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상품권이면은 요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홍보하는 이 업체들 주변에 있는 분들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쓴다고 해도. 이 가게 가서 직접 가서 쓴다고 해도. 이건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분들은 통판을 위주로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또 지역 상품권 까보면서 지역 상품권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품권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네네. 자, 이제 그 문화일보에서 11일 날 이런 기사를 냈어요. 소비 쿠폰 추고 연말 영상 걷어가 카드 소득 공제 올해 말 일몰 해가지고 그 이제 신용카드 쓰면 이제 그 영수증 챙겨가면 연말에 소득 공제 때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올해로 이제 이 정책이 종료가 됩니다. 일몰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일몰제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정치 시사 정덕질 꽤들 하셨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몰제라는 거는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인 거죠. 뭐 몇 년만 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정책들을 일몰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99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당초 시작한 취지는 이때만 해도 그 현금 거래 그래서 이제 현금 거래 위주의 지하 경제라는 게 이제 그 현금 거래가 되면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이 잘 안 잡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렇죠. 돈 주고 받아버리면 그 통장에 집어넣고 해도 뭐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증빙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현금 거래에서 이제 확실하게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 쪽으로 이제 그 거래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행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신용카드 쓰면은 연말에 이제 소득공제로 좀 돌려준다. 네. 그 신용카드 웬만하면 가게 가서 신용카드 써라. 그게 신용카드 장려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몰제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중간 몇 번씩 계속 연장을 했어요. 일몰 기간을 계속 국회에서 계속 연장을 해왔어요. 네네. 그게 이제 20년이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20몇 년이요. 올해로 하면 25년, 26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나 그리고 체크카드 보급되면서 저도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체크카드 네네. 보급되면서 현금 거래를 거의 요즘 지갑에 현금 다들 그렇게 뭐 비상금으로 좀 갖고 다니는 경우는 있어도 지갑에서 일상적으로 돈을 빼서 물건을 사려고 지갑에 돈을 넣어 다니는 경우는 잘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체크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그 카드로 거래하는 거를 카드 거래 진흥책으로서의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취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몰 시켜도 저는 뭐 일몰 시키는 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거 계속 이제 이거 일몰제를 계속 연장시켜 온 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면 편하러 간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 있지 충분히. 네네. 국회 측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성향이 지금 많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그 안도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진걸의 사촌형이죠 이 양반.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그 세수 결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그 자료를 낸 게 있는데 보면은 2023년 24년 그 2년간의 그 윤석열 정부 2년차 3년차죠. 이때 이제 세수 펑크가 87조 정도 났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17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세수 손실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이 공제 같은 것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의견을 냈었고 또 관련해가지고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제 일몰 시켜야 된다.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과거에 몇 차례 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 있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요. 네네. 자, 그러니까는 홍남기 부총리도 2019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 취지를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이때 이제 납세자 연맹 이런 곳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네. 야, 잘 해주다가 이제 세금을 왜 이거 사실상 증세다. 네. 소득공제를 없애버리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노동자 경우 최고 50만 원 가량 세액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납세자 연맹에서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건 진짜로 이제 보기 나름인데 사실은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세액 부담을 줄여준 거였지. 네, 그런 것도 있죠.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50만 원 정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얼마나 써야 되느냐? 1년 동안 3,250만 원을 써야 49만 5천 원 공제가 돼. 5천만 원 노동자가. 그게 세전이야 세후야 5천만 원 연봉이. 글쎄요. 뭐 하여튼 엄청 많이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연맹이 사실상 이거 되게 오버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카드로 긁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근데 뭐 가정이 있고 하면 생활비 다 카드로 긁는다 치면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겠다.
한데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어서 대출금 있으면 그 이자는 뭘로 내고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 수입이 5천만 원을 치면 나머지 돈은 뭐 이자 내고 뭐 공과금도 카드로 긁는다고 치고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쉽진 않네. 예. 그러니까는 좀 오버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납세자 연맹에서 네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2018년 9월에 이제 국세통계연보하고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이런 신고 실적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한 거를 보면은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라는 이제 보고서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썼어요. 네.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네. 연소득 한 2억 원대 가야 좀 그러니까 티나- 소득 규모가 그 정도로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소비 규모가 신용카드 많이 쓸 거 아니야. 네네. 그래야지 이제 공제 받는 게 57만 원이 넘어간다. 네.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카드 포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그런 거랑 이제 그런 걸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 체크카드 긁어도 저도 이제 포인트 매월 이제 캐시백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푼돈이에요. 캐시백 돼봤자 1% 2% 이러니까. 계란 한 판 살 돈도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거 모이려면 뭐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를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타격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분은 많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2024년 조세 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22년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의한 조세 지출 금액이 3조 2,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중단시키면은 그러니까 이걸 올해를 일몰시켜 버리면 한 3조 3천억 정도 이 정도 이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더 들어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충분히 일몰시킨다고 해도 뭐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제 저는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스탠스랑 이거 일몰을 냅두는 게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스탠스인가? 거기에 좀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올해 만약에 폐지시켜 버리면은 분명히 소비가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로 이걸로 이제 티나게 득보거나 티나게 손해 보려고 그러면 연봉 한 2억은 돼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크게 뭐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10몇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할 거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데 막상 그 카드 소득 공제 없어진다 이래버리면 사람들 제대로 안 따져보고 피해의식 갖긴 마련이거든. 세금 올라가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를 준단 말이죠 분명히.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좀 이거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까지 지금 발행하는 상황인데 네네. 내수 진작하겠다고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보면은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이 일몰 연장법을 발의를 했어요. 2030년까지 다시. 연장하자 또.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최은석 의원이 7월 11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다. 이건 약간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또 아주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애매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 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작 남발이라 부를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몰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저는 좀
이것도 그러니까는 그 최은석 의원의 주장이 약간 좀 포퓰리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저는 역시 이제 도입 그 취지를 다 한 정책은 계획대로 이제 일몰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조금씩 어느 정도 그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떻게 설득시키고 공감대를 모아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은석 의원의 이런 인상은 그냥 재정 지출은 무조건 축소시켜야 하고 증세도 별로 안 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증세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책을 꾸려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네. 증세는 필요하고 이런 단기 처방, 뭐 소비 쿠폰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국민 지급으로 지금 이제 잡혀있는 예산이 한 13조 가량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폐지를 하면은 3조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세이브 된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13조 그러니까 전국민 지금 그 소비 쿠폰으로 풀 13조 중에 이걸 전국민 지급 방식으로 안 하고 선별 지급하면서 한 4조 정도 떼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지금 올해 좀 소비 진작시키는 게 정부의 어떤 목표라고 치면은 4조 정도 떼가지고 일몰되지만은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일몰되지만 올해만 예외로 둔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이 4조로 떼어버리면은 그게 저는 소비 진작은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아무래도 그 물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줄어든 게 크고 물가 대비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아서 그렇죠.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억지로 굳이 진작을 시킨다. 네. 이거 자체는 저는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 네. 이거는 사실 트렌드에 역행한다. 억지로 너무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상이 강해서. 여기서 이제 선동적으로 구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최저임금 같은 경우 2.9% 인상인데, 네네. 최저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세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오른다. 이런 식으로 선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선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이 정부지만. 네. 사실 이 방향 자체를 또 틀렸다고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면은 다음 정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부가 들어오는 네. 그게 뭐 민주당 정부가 되든 네. 아니면 국민의힘 정부가 되든 아니면 제3의 정부가 된다고 네. 해도 이 악순환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일몰시키는 게 충분히 명분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이미 충분히 부합됐기 때문에 달성됐고. 달성됐기 네. 때문에 다만 정부가 지금 소비 진작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일몰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차상위까지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뭐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랑 이거 지금 뭐 두 개 충돌한다,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지점이 안 나왔을 텐데.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쪽에서 먼저 포퓰리즘 하나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 그러니까 정부의 뚜렷한 방향성이 정부는 자기들은 어떻게 입으로 말로 떠들겠지만은 정책을 하나 놓고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라고 이제 뭐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조삼모사 성격을 갖고 있는 네. 얘기가 여당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 정산에서 회수 여당 세법 만지작. 이 7월 10일에 조세일보에서 이게 좀 묘상해요, 이거 상당히. 했는데 네. 그 7월 10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세정책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병덕 의원하고 그 한국 조세정책학회가 주관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네. 뭐 권칠승, 뭐 신영대 등등 네.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민생지원금에다가 과세를 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적게는 이제 고소득자는 이제 15만 원 받고 네네. 이제 가장 이제 소득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네, 50만 원까지 원까지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때 반영을 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하다는 거죠.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해서 덜어내자. 네. 야, 근데 그 50만 원 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소득세 더 떼갈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부가가치세 말고는 세금 부가가치세 주민세도 면제고 그 부가가치세 말고는 사실상 세금 내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네. 뭘 공제해서 뭘 덜어내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한 건가? 어차피 덜어낼 게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요 50만 원에 한해서 소득세를 뗄 수도 있는 거죠. 5천 원 정도씩. 좀 이상한데.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좀 너무한다. 난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위에 15만 원 같은 거 안 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신원 세무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 또 변호사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네. 네. 저는 요 사람 약간 기억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네. 다음 총선 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민주당 배치로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양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주어진 13조 원을 소득 공제에서 제외하면 8,800억 원의 종합소득세 증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하면은 총 3조 2천억 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전 소득으로 간주를 하는데 여기 이전 소득은 보통 원래 세금 안 매기는데. 근데 매기겠다는 거야. 이전 소득에다가 매기겠다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올해 안에 만약에 소득세법을 개정을 하면은 네. 뭐 내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뭐 소득세 하면은 가능하지. 네. 법을 바꾸면은 내년에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고 치면은 지금 소비 쿠폰을 받건 말건 간에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폐지를 해버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얼마간의 소득공제는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소비 쿠폰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셈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SNS에서 적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과장을 굳이 또 선동적으로 과장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그러니까 기간제 카드 포인트를 강매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부분. 그렇게 되죠. 네.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정부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대체? 강매 나가는 거야.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구조로 생각하면 상당히 골 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 상품권 비판할 때 뭐 항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지역 상품권 보조금 받아내려고 그 지랄들을 할 때 늘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냥 현금으로 줘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될 일인데 현금으로 주면 모든 게 가끔해지는데. 그리고 다 줄 필요 없다. 네. 다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 뭐 승수효과 가끔씩 이제 개딸들 주고도 승수효과 이야기하는 개딸들이 있던데. 어리석습니다. 네, 어리석습니다. 네. 승수효과는 선별 지급할 때 확실하다니까. 그럼요. 왜 그렇다? 한계 소비 성향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한계 소비 성향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한 뭐 2배, 3배로 지급을 해도 다 쓰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네. 그분들은 100% 나가는 거예요. 네. 아주 효율이 좋은 거예요. 모자라서 못 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대로 쓰신단 말이죠. 그럼 시장이 그대로 돈이 풀리는 거죠. 네, 근데 일정 소득 이상은 네. 그거 들어온다고 소비 패턴이 막 확 늘어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비 쿠폰 형태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부대 비용 드는 게 한 550억 가량인가 지금 네네. 하죠. 네, 운용 비용이 들어간다고 네.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대체 그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굳이 돈을 뿌리려면은 그냥 현금을 뿌려라. 미국처럼.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나 인터뷰에 적은 게 그게 나도 지금 입에 안 붙어가지고 무슨 이제 영어로 치면 무슨 체크거든요. 그래서 수표야 수표. 네네네네. 사실 관련되는 게 이 경기 보양 수당이라는 거. 네. 미국은 이제 크게 이제 이 불황 때 주는 게 경기 불황 수당이랑 그다음에 식료품 쿠폰을 저소득층한테 지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쿠폰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막 그 골 때리는 것들이 있거든. 뭐 원더 브레드 이런 게 있어요. 식빵인데 안 썩어. 3개월 동안 내부터 곰탕이 안 피워 식빵인데. 네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 사고 이제 그런 쿠폰들 지급하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것도 깡을 많이 해요. 보면 암시장에서. 네네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 그 경기 부양 수당이라는 거는 현금은 아니고 수표지 수표. 네. 정부 발행 수표니까 사실은 현금과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용처가 다양한 게 아니라 용처가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 일반적인 그 승수 효과를 따져보면은 뭐 앞서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쪽보다 승수 효과는 훨씬 큽니다. 미국 쪽이. 근데 다만 여기는 예산을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액수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국가적인 재정 부담도 더 컸던 것이고. 코로나 때도 트럼프가 아주 화끈하게 뿌렸죠. 네. 네네. 근데 이제 관계 법령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시국 때 한번 하려고 그렇게 뭐 법을 제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스타일이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미국 이제 그 국가 인터넷 적어주면 국채가 50경. 50경. 그것 때문에 미국이 고민이 많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 현금 뿌리는 게 그나마 승수 효과는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굳이 이제 뭐 지역 상권을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듣고 뭐 가볍게 들어버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홍보하는 세계 업체 같은 경우도 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은 온라인 위주로 영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비 쿠폰은 그런 식으로 뿌렸을 때 크게 그걸로 인해서 뭐 매출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나마 웰컴프리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있겠죠. 지역에서 이제 뭐 지역 동네 장사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할 거면 현금으로 해라. 뭐 부디 비용도 괜히 쓸데없이 550억씩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버리면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을수록 안 좋은 게 네. 증세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만 하면은 이제 야 줬다 뺐냐 막 이런 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근데 단순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주면 기분 나쁘지. 뺏기는 것 같지. 세금 내는 거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의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힘든 사람한테 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힘들어질 수 있는 순간을 이용해서 비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애주기형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현금 지급성 복지들이 이제 복지 정책들이 이제 몇 번씩 시행이 되고 나니까 좀 이제 뭐 굳이 비판하자면 지적하자면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시혜로 당연히 시혜라는 걸 시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복지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내려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지금 소비 쿠폰 뿌리는 게 어떤 뭐 경기 부양책이다. 단기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딸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뭐 이제 비판을 하면은 여기 가서 비판을 하면 너는 그럼 뭐 신청하지 마라,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 안 할 거야, 씨발. 아니 근데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이 돈을 뿌리면서 노리는 게 소비 진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수 진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돈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효과를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노림수를 스스로 깎아먹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얘네들이 좀 완전 개념이 뒤틀려버린 거야. 이게 그냥 싸움만을 위한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놀리려고 그러고 뭐 네. 어떻게든 욕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 버리면 그냥 당장에 근데 뭐 받지 마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어? 뭐 받을 건데 그럼 대부분 뭐 받으실 겁니다. 예. 어쩔 TV 그래 버리면 할 말 없잖아 사실. 아니 다 받는데 내가 안 받으면은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받으실 만한 분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받든 안 받든 연말에 좀 세금 더 거치게 생겼다 이래 버리면 이거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거고. 네네. 그래서 참 복지의 개념이 진짜로 많이 뒤틀려 버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네. 이제 직장 동료들 네네. 대부분이 이제 40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 청년 정책들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챙겨주고 나는 내 청년일 때는 그런 거 받은 게 없거든. 그렇지. 네. 받은 게 없는데 네. 정작 돈도 더 많이 쓰는 게 우리고 네. 왜냐면 우리 가정이 있으니까 애들은 네. 아직 가정이 없잖아. 20, 네. 30대는. 네. 근데 야 40대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아.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좀 찔끔찔끔 준다고 하면은 또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정권이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희망회를 돌려가지고 뭐 조기 퇴진한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복지의 개념이 뭐 너무 많이 뒤틀려 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그 정말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버렸다 이미.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가정이 제가 이제 막 가장 이런 게 아니다 보니 네.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해도 네.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돈 나갈 곳은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섭게 크고, 가해 수입이 뭐 얼마든 간에 조금이라도 생기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복지라는 거는 그런 어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뭐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건 없죠.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늘 그래. 보험 같은 거 듣고 나서 나중에 막 아이씨 보험 괜히 들었어. 왜냐면 보험금 나 받을 일 안 생기면은 받을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근데 계속 생돈이 매달 나가거든요. 만기 되면 이제 원금이나 돌려받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네네네. 그나마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면은 이제 뭐 만기 때문에 돌려받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거 아닌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냥 이제 소액이지만 이렇게 매달 내고서 그냥 끝나면 끝. 보험금 한번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어.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적 부조. 네. 라는 개념이 아직은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40, 50대들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거 그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 부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나이대에 오히려 그 개념을 해치는 정책들을 내놔버린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코로나라는 뭔가 그 세계적인 네. 경제 침체,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에서 과감하게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독이 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어서 이제 이 정권이 그래서 참 진짜 이렇게까지 구는데 이걸 뭐 소통 잘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그 충남 타운홀 미팅, 네. 그게 생각이 나는 네. 내용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제 이 그 7월 8일 날 비공개 국무회의에 관한 이제 기사 두 개를 볼 텐데 하나는 이제 10일자 이제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 그만 듣겠다 한마디 하겠다는 감사원 사무총장 제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7월 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조달청 이 대통령이 이제 조달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뭐 혁신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면 공무원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 정책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 감사 너무 이제 정책 감사 빡빡하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눈치만 보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골 때리는 발언이죠.
아니 뭐 눈치를 보든 말든 간에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버리면은 뭐 멋대로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마디 하려고 네. 네,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그만. 그렇죠. 그만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네.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 이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표적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또 이제 뭐 아주 또 그 이상한 억가 수준의 감사는 아니긴 했어요. 근데 감사원장이 좀 정치질을 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재해가 감사원장이었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 감사 이런 거를 주도를 했는데 네. 좀 이렇게 압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감사원이 있고 이제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있고 이제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사무총장이 입김이 너무 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들을 만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감사들이 다 잘못됐냐면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뭐 통계 조작 네네. 같은 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큰 오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저 감사원 사무총장도 바뀌었잖아 또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감사원 쇄신하겠다는 말 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런 말까지 못하게 잘라버리고 감사원 꼴보기 싫다 니들 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정책 감사를 못하게 하는. 네. 뭐 좀 괜히 의심이 들죠. 그렇죠. 네. 워낙 좀 띵가먹기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원도 나름 이제 독립기관 성격이 강하지만 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보면은 그래도 정부 입김이 상당히 강한 그렇습니다. 조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력을 줬다. 불쾌감까지 드러내면서 예. 그런 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날 그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또 이제 말 잘린 국무위원이 하나 있으니까 국무위원은 아니지 이 양반은. 네,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참석자 중에 네. 말 잘린 사람이 하나 또 있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그 맥락이 좀 있어요. 7월 7일이었나 이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뭐 과방위. 네, 과방위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저 뭐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방통위법 개정하면서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그 이제 민주당 지지층 혹은 민주진보 진영이 요구하는 그런 좀 과격한 개혁안 같은 걸 수용을 안 하는 듯한 스탠스를 지금 좀 아리까리한 스탠스를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거든요. 네, 뭐 속도 조절 같은 네.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하죠. 했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나한테 지시를 했다. 방통위법 만들어 보라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국회 과방에서 발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긁힌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진숙 그 이제 국무회의 7.18 그 비공개 국무회의 이제 주제를 하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국무회의 이제 오늘 국무회의 이걸로 마칩니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통위원장이 손 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이 대통령이 하지 마라. 네. 끝났다. 회의 끝났다 그런다. 아닙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갱인 거야.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보도가 되니까 이날 그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국무회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입장을 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윤정 대변인이 이제 한 얘기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그 이제 그 전날 인숙 위원장이 이제 네네네. 그 국회 과방에서 얘기하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질책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지. 뒤에 이제 서로 이 말해서 둘이 말싸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이박은 거잖아. 네네.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방통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나는 지시를 받아서 네.
내가 안을 만들고 예. 있었는데 네. 국회에서 그냥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니네가 하고 싶은 법을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냐 네. 뭐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네네.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한 얘기가 네. 그게 문제야. 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 대통령을 끌어들였거든. 그치. 근데 이 대통령은 예. 그거 나만 팔 수 있어. 나를 팔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야. 남이 나를 파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진숙 사실이더라도 싫어해. 더구나 자기 팬도 아닌 이진숙인데. 예. 되게 싫어해. 왜 그러냐면은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책임을 되게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한테 책임질 일 하나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없는 말을 했냐면은 그 따져보면 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를 지시했느냐. 이건 되게 그 말이 헷갈리는 거 말장난이죠. 근데 이제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이제 참석자고 이제 관련자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그 동안에 이제 국무회의 하면서 네네. 이진석 위원장이 계속 배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그 이 대통령한테 이제 방송법 관련 의견 개진을 했고 이 대통령 많이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이 대통령도 그동안 관련해 가지고 발언 기회를 계속 줬고 방통위원장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방통위원장이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방통위원장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줬을 때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발언 기회를 줬어요.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 개진하고 의견이 왔다 갔다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쌓이는 와중에 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좀 이쪽 진영 일각에서 이 네네. 대통령이 왜 이러냐. 네. 언론 기획해야 되는데 방송 기획해야 되는데 뭐 좀 이상하다. 사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좀 불만 섞인 그런 움직임이 약간 나는 와중에 방통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두 배로 빡신 거지. 그렇죠. 이 대통령은 알아서 내 눈치 살펴서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죠. 자기는 일하는 티 엄청 내면서 남들은 티 못 내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광을 내고 내가 광을 팔아야 하는데 내 핑계를 가지고 네가 광을 팔아? 이거 용서할 수 없거든. 이건 더구나 광판 것도 왜 자기 욕먹이는 짓이니까. 그럼. 게다가 그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이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는 그렇게 만드는 거를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그거 싫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있다면은 아랫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덤태기 써야 되는데 욕먹을 거는. 오히려 막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대통령은 좀 막아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그런 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리더십이죠 사실. 하지만 이 대통령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면 최소한 어차피 비공개 회의였잖아. 네네. 그러면 말하기라도 좀 냅둬 보든지.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돌이 있었고 7월 8일 날. 네.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렸다. 너 오지 마. 얼마나 찌질합니까? 아니 그냥 해임을 못 시키나? 뭐 임기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결국 그 치명적인 뭔가 이제 부정을 저지르지 않나는 그렇게 짜기는 힘들죠. 이게 전현희 의원이 옛날 권익위 위원장 그 시절에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그렇죠. 거예요. 막 버텼으니까 끝까지. 그거 버틴다고 뭐 달라진다고 괜히 그냥 꼬장 까는 거지. 그치, 꼬장 까는 거지. 그냥 이거 국회에서 저는 이게 어차피 대통령제로 계속 가는 거고 하면 권익위랑 이런 게 꼭 그 임기 보장을 해가지고 임기가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어긋났을 때 꼭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저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통위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임기랑 맞춰가지고 같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회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실상 좀 이렇게 방통위도 좀 지위를 변경을 해가지고 근데 행정부 소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임기랑 같이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죠. 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진숙 이 위원장들은 나가라는 소리를 하면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네, 그렇죠. 네. 이 정부는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참 힘들다. 뭘 하려고 해도 내로남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작업자득이죠. 네. 작업자득인데 뭐 정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런 편법으로 네. 뭐좀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내각 인선 지금 이제 배추 총리는 임명이 됐고. 네네. 배추 농사 마스터. 거기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진짜 배추의 신이야 그 정도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의 무슨 다단계 수익률을 보는 기분이야. 아니면 뭐 비트코인급이라고 해야 되나? 김남국도 한 수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네. 배추왕 김민석. 네. 뭐 이제 그 배추왕 김민석 총리는 임명이 됐고 이제 내각 라인업이 어제로서 다 갖춰졌어요 일단. 네. 후보자들 라인업은 다 갖춰졌는데 뭐 이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네네. 뭐 대표적인 것들 정리된 기사를 잠깐 보자면은 이제 뭐 이해충돌 의혹 7명.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네. 네. 대륙으로 달려갔던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그리고 이제 우리 룸성 씨. 룸빵. 네. 네. 룸빵 의혹이 있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김정관. 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7명. 이렇게 7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 또 4명. 네네. 4명. 이제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정동영, 이관왕. 네.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네. 이관왕.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여기도 이관왕. 이관왕. 네. 네. 그다음에 편법 증여 의혹 2명. 네.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이관왕. 네.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상관왕. 네. 그리고 연구윤리 위반 의혹 2명. 이건 이제 그 논문 표절이죠. 네네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수. 네. 아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하고 얘기도 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게다가 그 논문이 제자 논문이라는 거 같죠? 네. 그러니까 표절률도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이렇게 이제 주요 의혹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된 기사들이 있는데 이거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그것도 있지 않았나? 그 월급을 받았는데 네. 7군데 업체에서 월급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네. 이 7군데 업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 네. 이 7군데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대단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 네. 후보자 같거든요. 원격 근무했나 보지 뭐. 뭐 하여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의혹적으로 라이트하게 된 기사에서 제가 긁어온 거고 네.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 라인업이 이 정부 내각 후보 라인업이 일단은 이해충돌이 가장 저는 신경이 쓰여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통령 혹은 이 정권의 이제 입장은 혹은 의지는 네. 지금 이거 좀 다 지금 통과시킬 거다. 네. 그렇게 네. 나오고 있죠. 네. 네. 뭐 문제될 거 없다. 그 정부 여당도 이제 같이 발 맞춰가지고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사소하냐고. 물론 다른 것도 뭐 편법 증여, 네. 뭐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 이런 게 다 심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굳이 특별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해충돌 한 건만 걸려 있는 강선우 후보자를 이제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뽑아왔는데 사실은 이 양반은 여기 지금 정리된 거는 한 건만 있지만 사실 한 건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누면 한 11건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묶어가지고 제가 8건인가를 묶었는데 보면은 다
다들 골 때립니다. 지금 이제 뭐 강선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충돌이나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까지 이제 같이 걸려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남편 변호사 A라고 지칭을 하는데 뭐 기사에 좀 이름 나와 있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이제 비상장 바이오기업 B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1만 주를 이제 그 재산신고에서 누락을 했다. 네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소재 개발 B기업 감사로 재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해당 바이오 기업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강선우 남편이 이제 2023년에 급여를 안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 대신에 네. 주식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스톡 옵션 1만 주를 받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급여를 안 받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A 씨는 24년 3월 30일부터 27년 3월 29일까지 주당 6,640원의 매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6,640원. 네. 그래서 이 스톡옵션 부여받을 때만 해도 이게 여기가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24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상장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지금 더 뛰었을 가능성이 있죠. 공모가가 10,000원이면 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더 올라갔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래서 뭐 많이 쏠쏠하게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강선우의 그 공직자 재산 신고에 재산 신고 목록에 보면은 이 남편 스톡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상장사라서 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비상장사라고 해도 스톡 옵션은 등록 의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네네. 이 법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신고 안 하면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명백한 불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단순히 그 재산 신고 누락에만 해당되느냐면은 요 좀 더 이제 따져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해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A 씨가 이제 B사에 이제 감사로 활동한 시기가 강선우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보건복지위 활동 시기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건복지위원회였던 강선우가 보건복지위원회였던 시기에 국회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행사, 그러니까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여기에 B사 대표를 참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일했던 회사의 네. 대표를 네. 참석시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참석한 이 B사의 대표 C 씨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상장제도의 기준을 하향 조정을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서. 상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좀 이제 기준을 완화해 달라. 네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하고 이 다음에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 상장하는데 좀 편하게 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또 강선우가 이제 그 3법 개정안 발의한 게 하나 있는데 23년 12월에 네. 항암 신약 및 의료기술에 관련 비용 및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신약 그 개발하는 업체에 네. 건강증진기금에서 이제 나라 돈으로 좀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B사가 주력하는 분야가 항암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이야야. 이 법안 통과되면 남편 주식 뛰는 거지. 그렇죠. 6,640원에 사서 일단 공모가가 1억인데 어쨌든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용으로 따상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따상까지 가면은 막 대박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와 따상하면은 10,000원 공모가면은 20,000원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6,600원에 만주를 살 수 있는 1만주를 살 수 있는 거 6천만 원이 1억 2천 이상 가는 거지. 2억까지 가는 거지. 예, 2억까지 가면 대단한 거지. 개꿀이지. 6천만 원에서 2억 가는 거예요. 거의 3배 아닙니까? 3배 넘지. 3배 넘죠. 네. 그래서 이제 강선우가 23년 12월에 이 법을 발의를 했고 24년 7월에 여기가 상정이 됩니다. 야, 진짜 냄새가 너무 납니다. 강선우 남편이 감사로 있다가 네네네. 상정 직전에 슬쩍 퇴사를 합니다. 맞아, 뭔가 이제 흔적 지우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는 뭐 아직까지 보도된 바는 없는데 네. 이 상당히 구립니다. 이거 일단 두 번째 대학 규정 위반 의혹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양반이 강선우 이 양반이 12년부터 16년 8월 21일까지 그 사우스 다코다 주립대 미국에 있는 네. 여기서 이제 상담 인간 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와, 미국 대학 교수였네. 네. 그런데 이제 2016년 8월 21일까지 재직을 했는데 16년 3월달에 민주당 비례 29번을 배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때 총선 때 열심히 뛰었어요. 비례 받아가지고 선거운동 유세단 따라다니면서 한 바퀴 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29번이 항상 순번이 뒤로 밀리잖아요. 29번은 너무 뒤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16년 5월달에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미국 대학의 조교수였는데 부대변인은 좀 이상하죠. 네네네. 이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봄 학기를 1월 중순쯤에 시작해가지고 5월 초중순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래버리면은 지금 이제 3월달에 선거했었으니까 이 지금 그 조교수 재직 기간이랑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치 겹치죠. 활동이랑.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 이제 미국 대학 강의 평가 사이트 여기 레이트 마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레이트 그러니까 뭐 내 교수 점수 매기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강선우 수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의 평가 올라온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6년 5월 17일날 올라온 평가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뭐 강선우가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를 했는데 대체를 하고 이제 대면 강의는 안 하게 됐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 네네. 이거 저기 민주당 일단 대변인 시절이란 말이지. 네. 정치질을 한다고 아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16년 3월 28일 날 일단 선거 때죠. 뭐 이런 또 강의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점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이건 좀 실력이 없다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겠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지만 그냥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숙제가 더 많았다. 자습 존나 달린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과제로 대체를 했으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거의 거의 강의로 도둑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 잘렸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즈음에 그 사우스 다코다 대학의 아동기 인간 발달과 성격이라는 과목을 맡았던 걸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거 골 때리죠. 이거 뭐 사우스 다코다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은 아니지만 학생들만 이거 손해 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잘리기 전에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안 그만뒀으면 잘렸을 겁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크게 뭐 문제는 안 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방울 돈 받았어요. 이건 의혹이 아닙니다. 네네네 사실이죠. 네, 이거 이제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쌍방울 이제 임원들로부터 총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쪼개기 후원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2021년 10월 28일 날은 이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랑 박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이죠. 네. 각각 500만 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22년 4월 21일에는 역시 이제 박용철 부회장이랑 쌍방울 계열사 IOK 컴퍼니 한상구 전 대표가 각각 또 500만 원씩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네. 네.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 1인당 개인의 연간 후원한다고 500만 원이니까 딱 한 대 채워가지고 네네네. 두 번에 걸쳐 딱딱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쌍방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쏴준 이유가 뭘까 대체 궁금해집니다 좀. 뭔가 탈세 의혹도 있다죠? 네, 세금 탈루 의혹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좀 골 때립니다. 이제 그 강선우 남편이 2018년 2월달에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이제 대지를 각각 절반 지분으로 6억 6천만 원에 공동 매입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매입한 땅에다가 연면적 그러니까 해당 부지에다가 이제 그 복합 건물을 하나를 올렸는데 그 18년 2월달에 땅을 사서 18년 5월달에 이제 건물을 올렸는데 네. 1층은 상가고 2, 4층 이제 2층에서 4층은 주택이 이제 뭐 주상복합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 하나를 올렸는데 네네네. 아담하게 올렸네요.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건축주랑 공사 시공자가 그러니까 시공자가 현장 관리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장 감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남편은 A예요. 근데 이 양반은 당시에 그 김현장 변호사였거든요. 네네. 사무실 종로에 있는 로펌
얘가 김현장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김현장 변호사하면서 이 좀 건축주로 있었던 건축주랑 현장 관리인으로 있었다고 이제 관리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네네. 김현장 변호사가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주는데도 돈 주는 자리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좀 법률적으로 좀 현행 법률에 맞춰 보면은 이거 좀 위법 사항이 되는데 뭐냐면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강선우 부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네네. 한 2달 전쯤에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규정으로 걸고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초 이 규정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많이 구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현장 관리랑 뭐 건축주가 다 이제 그 건물주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유지보수나 하자보수나 네. 어떤 안전관리 문제에서 많이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외주를 주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건물주가 가가지고 야 이씨 너희들 공사 똑바로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가 그 뭐야 현장 관리까지 다 해버리면은 그냥 뭐 좀 어디 좀 잘못돼도 그냥 뭐 뭉개고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이 규정이 새로 생긴 건데 규정 생기기 불과 2달 전에 마치 이제 알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남편이 거의 가라로 이름만 올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 건물 올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16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금 감면 효과 노린 거다. 네네.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 차익을 얻었을 거다. 왜냐면은 남편이 건축주 건물 짓는 관리인으로 있었잖아요. 네네. 이래버리면은 공사비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야. 네네. 그 공사비를 뻥튀기 하면은 그만큼 세금이 깎이거든요. 나중에 팔 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깎았다. 깎은 걸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태료 늦장 납부 논란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강순우가 이제 그 자기가 2020년 8월 10일 날 8월 달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신호 위반 시에 더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22년 12월 달에 그 지역구 강서구에 있는 우장 초등학교 스쿨존 앞에서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으로 93,100원의 93,1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자기가 그대로 걸린 거지. 게다가 스쿨존에서. 네. 근데 이걸 과태료를 받았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3년 동안 과태료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 갑자기 네네. 뭐 내야죠. 네.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네. 이거 뭉개면은 과태료도 계속 뭐 이자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 그 배째라로 나가는 거지. 뭐. 무서운 게 뭐 있다고.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사고니까 더구나. 이 구청이 납부하는 거잖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체납하고 늦장 납부한 것도 있어요. 또 보면은 이제 강순우 남편 같은 경우도 그 올해 6월 23일이나 25일에 종합소득세를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는데. 네. 이게 올해 5월달까지 납부 기한이었는데 안 내고 있다가 이거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잽싸게 납부를 한 거야. 부창부수구만요. 네. 그리고 이제 강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4건,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한참 뒤에 늦장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3건이 여가부 장관이 지명된 후 이제 25일 날 급하게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세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 탈세 개념이 아주 확고하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뭐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까르띠에 고가 시계 3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뭐 시가 뭐 한 1,8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고가 시계라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 측은 이제 뭐 아니다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이제 그 공짜 재산 신고할 때는 구입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가로. 네. 그리고 이제 보좌관 갑질 의혹도 많이 나왔죠. 이거 이제 SBS에서 단독 보도로 뭐 보좌관한테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변기 고장났다고 고쳐라. 네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지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나가지고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또
아니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재반박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오면서. 아, 녹취까지.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 대나무 숲에 이제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7월 10일 날 보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변기 갑질 의혹 보도자 후보 변기 갑질 의혹 후보자 보도에 다들 하는 말 방송은 세 발이 피다. 그래서 뭐 가전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뭐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한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호캉스 픽업은 대리 갑질 지시는 그러면서 뭐 사실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들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기도. 관련해가지고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보좌진이 지금까지 46명이 교체가 됐다고 하죠.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쓰레기 버리게 시킬 때도 네. 아무것도 분리수거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러니까, 다 들어 있는 채로 그냥 네가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거를 버릴 때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아 국회 보좌관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입법 보조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 오죽하면 산업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정활동 보조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죠. 네. 근데도 이제 강선우가 뭐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의 총애를 받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지금 이제 기자들 단톡방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강선우가 김현지랑 친하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김현지의 의지가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했길래. 네. 근데 참 쓰레기다 쓰레기 이 정도면은 뭐 할 말이 더 이상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이게 참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약간 눈치가 보여요. 아, 강선우 정도는 거르고 갑시다. 어떻게 다 통과시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한 좀 눈치죠. 네.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다 할 수 있을지. 네. 자 다음 주 보면 되겠지 그건. 다음 주 보면 되겠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참 정동영만 해도 사실 정말 대단한데 그 태양광 태양광 판매 사업. 근데 그 얘기할 공간도 안 날 정도로 강선우가 모든 걸 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사실 다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되게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동영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이 배추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까지 그 면면이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내각 다 짜이면 내각 특집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